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설계된 핏줄 제2부 가면의 성체 제7장 역전의 성소. 잿더미가 된 정선의 패탄광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세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 전 도망치듯 서울을 빠져나갔던 그 나약한 도망자들이 아니었다. 윤재의 눈빛은 차갑게 벼려진 칼날 같았고 서연의 손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묻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윤슬은 자신의 아내 등 거대한 힘이 슬픔을 먹고 어떻게 단단해지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지수의 희생은 그들에게 단순한 슬픔 이상의 부채감을 남겼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넘겨준 하드웨어 월렛에는 태강의 자금줄뿐만 아니라 파운더스의 일원들이 사용하는 은밀한 통신망의 좌표가 담겨 있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이미 봉쇄됐을 거야. 하지만 지수 누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태강홀딩스 사옥 지하 말고도 또 다른 심장이 있어. 윤재가 낡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종로구 가회동의 한 유서 깊은 한옥 저택이 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문화재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파운더스의 수장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기록 보관소이자 실질적인 지휘소였다. 이사야는 이곳에서 모든 복제인간의 신경신호를 통제해 지수 누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네피림 부대도 결국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받는 수신기에 불과해. 서연이 낮게 읊조렸다. 그 신호를 끊으면 저들도 멈춘다는 뜻이지? 아니,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야. 지수 누나의 월렛에 담긴 역전송 코드를 심으면 그 신호는 폭주로 변해 이사야가 만든 인형들이 이사야를 공격하게 만들 수 있어. 윤재의 계획은 무모했지만 명확했다. 적의 무기를 적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설계된 핏줄로 태어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복수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가회동의 좁은 골목길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윤재와 서연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담벼락 아래 몸을 숨겼다. 윤슬은 서연의 손을 꽉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소리 없이도 주변 500m 안의 생체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 대문 뒤에 4명, 지붕 위에 2명, 그리고 마당 지하에서 아주 차가운 기계 소리가 들려요. 윤슬의 속삭임은 정교한 레이더보다 정확했다. 윤재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점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내가 진입해서 시선을 끄는 동안 넌 윤슬이와 함께 서쪽 별채 밑에 환풍구로 들어가. 거기서 메인 서버룸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을 거야. 윤슬이의 감각을 믿어. 조심해, 오빠. 꼭 다시 만나야 해. 서연은 윤재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춘 뒤 윤슬을 안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윤재는 정문이 아닌 담벼락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도약했다. 경비원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그는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잡았다. 태강의 황태자로 교육받으며 익혔던 모든 실전 격투술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윤재의 머릿속에는 지수의 마지막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건 지수 누나의 몫이다. 그는 쓰러진 경비원의 무전기를 탈취해 채널을 고정했다. 서연과 윤슬은 미로 같은 환풍구를 지나 지하 서버룸에 도달했다. 그곳은 한옥의 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푸른 빛이 감도는 최첨단 공간이었다. 거대한 서버 렉들이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는 이사야가 네피림 부대를 통제하는 뇌파 동기화 장치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엄마, 저기예요. 저 기계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윤슬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붉은색 빛이 감도는 메인 코어였다. 서연은 지수의 월렛을 단말기에 연결했다. 보안 해제 시도 중. 승인되지 않은 접근입니다. 붉은 경고등이 켜지며 사이렌이 울렸다. 지하 공간의 문이 열리고 정선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얼굴의 복제 인간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윤슬아, 할 수 있겠니? 서연의 물음에 윤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코어 앞에 서서 두 손바닥을 기계 위에 올렸다. 아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윤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신경 에너지가 서버 코어를 타고 역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연이 월렛에 담긴 바이러스를 실행시켰다. 네피림 부대원들이 갑자기 자리에 멈춰섰다. 그들의 목 뒤에 박힌 단자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초점이 없던 눈동자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이사야가 주입한 명령어가 삭제되고 그 자리에 근원을 파괴하라는 극도의 분노 신호가 복제되어 박혔다. 그들은 이제 이사야의 군대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도구로 만든 창조주를 사냥하기 위해 깨어난 망령들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 깊숙한 곳에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사야는 경악했다. 모니터 속의 네피림 부대원들이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저택 안쪽으로 총구를 돌려 난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제어권을 되찾아 당장! 기술진들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지만 윤슬의 압도적인 뇌파 간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윤재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옷에는 적들의 피가 튀어 있었고 눈에는 서늘한 사리가 가득했다. 이사야, 당신이 만든 거울을 똑똑히 봐. 윤재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사야를 지키던 최정예 복제 인간들이 오히려 동료들을 공격하며 집무실로 밀려오고 있었다. 최윤재, 네가 감히 인류의 진화를 가로막아? 저 아이는 신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완성할 수 있었다고! 이사야가 책상 서랍에서 총을 꺼내려 했지만 윤재의 총탄이 먼저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비명을 지르며 나딘군은 이사야에게 윤재가 다가갔다. 당신들이 말하는 신은 필요 없어. 우리 윤수리는 그냥 내 딸로 살 거야.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이 괴물 같은 유산은 오늘 여기서 다 끝난다. 윤재는 이사야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서버룸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었다. 윤슬의 힘에 의해 서버들이 하나둘씩 과부하로 터져 나가고 있었다. 태강 생명공학이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불법 연구 데이터, 복제 인간의 제조 공정, 그리고 파운더스의 명단이 실시간으로 세상 모든 언론사에 전송되고 있었다. 지수 누나가 말했지.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당신은 평생 설계도만 그리다 죽겠지만 우리는 오늘 진짜 삶을 시작할 거야. 서버룸의 메인 코어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지하에서부터 시작된 진동이 한옥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윤재는 비틀거리는 이사야를 버려둔 채 서연과 윤슬이 있는 지하로 달렸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 서연이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윤슬은 탈진해 서연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오빠, 서연아, 윤슬아. 세 사람은 무너져가는 저택의 복도에서 재회했다. 윤재는 두 사람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저택 밖으로 빠져나오자 가회동의 하늘 위로 수많은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파운더스의 용병이 아니었다. 윤재가 보낸 데이터를 확인한 특수수사본부의 경찰들이었다. 저 멀리서 이사야가 무너진 저택 잔해 속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제 제국의 수장이 아니라 추악한 실험을 일삼은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를 지키던 네피림 부대원들은 제어 신호가 끊기자마자 깊은 잠에 빠진 듯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살인 병기가 아니었다. 그저 영혼을 도둑 맞았던 가여운 육신들일 뿐이었다. 서울 도심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경찰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 사람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와 지수가 마지막으로 준비해두었던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윤슬이 서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이제 황금빛이 아닌 서연을 닮은 따뜻한 갈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빠, 이제 머릿속이
조용해요. 바람 소리랑 아빠 심장 소리만 들려요. 윤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래, 윤슬아.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어. 이제부턴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봐도 돼. 서연은 윤재의 어깨에 기댔다. 1부에서 시작된 도망이 2부의 치열한 전쟁을 거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태강이라는 거대한 성벽은 완전히 가루가 되었고 그들을 올감했던 설계된 핏줄이라는 저주는 이제 그들의 삶을 지켜낸 강인한 힘으로 승화되었다. 하지만 윤재는 알고 있었다. 비록 파운더스의 수뇌부는 무너졌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서연의 물음에 윤재는 해가 떠오르는 남산 방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디든 우리가 발 딛는 곳이 우리의 낙원이야. 설계도 없는 세상으로 내딛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태강의 황태자도 비운의 실험체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뭉친 한 가족으로서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제8장 설계도 없는 하늘 최종장. 가회동의 비밀 저택이 화염에 휩싸이고 태강의 심장부라 불리던 서버들이 재가 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강 게이트는 현대사에서 가장 기괴하고도 잔혹한 기업 범죄로 기록되었다. 이사야를 포함한 파운더스의 수뇌부들은 비공개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들이 인류의 진화라는 명목으로 자행했던 생체 실험의 기록들은 봉인되어 국가 기록물 보관소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뉴스에서 말하는 사건의 종결과 실제하는 삶의 치유는 결이 달랐다. 강원도 양양의 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마당까지 밀려오는 작은 목조 주택의 테라스에서 윤재는 커피잔을 든 채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왼쪽 뺨에는 가회동 사투 당시 파편에 긁혔던 옅은 흉터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가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피를 흘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훈장 같았다. 오빠, 또 멍하니 있네. 윤슬이가 아빠 부르잖아. 서연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서울에서의 긴장감 서린 그림자가 걷히고 바닷바람에 기분 좋게 그을린 건강한 갈색빛을 띠고 있었다. 아, 미안. 윤슬이가 어디 있는데? 모래사장 끝에서 조개 줍고 있어. 지수씨가 좋아하던 보라색 조개 찾겠다고 아침부터 난리야. 윤재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제 7살이 된 윤슬이 하얀 거품이 이는 파도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윤슬의 각성은 이사야의 몰락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었다. 권 박사가 주입했던 유도제와 마더 샘플이 아이의 몸속에서 완전한 중화를 이룬 덕분이었다. 이제 윤슬은 더 이상 타인의 뇌파를 간섭하거나 기계를 멈추는 초월적인 힘을 쓰지 않았다. 다만 아이는 가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아주 먼 곳의 고래 울음소리를 듣거나 내일 비가 올 것을 개미들의 움직임보다 먼저 알아맞히곤 했다. 그것은 저주받은 능력이 아니라 자연과 조금 더 깊이 공명하는 아이만의 특별한 감수성으로 남았다. 아빠, 이거 봐요. 지수 고모가 좋아하던 보라색 조개예요. 윤슬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손바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영롱한 보랏빛을 띠는 작은 조개 껍데기가 놓여 있었다. 윤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개를 건네받았다. 지수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정선의 탄광 폭발 사고 현장에서 유해조차 찾지 못했지만 윤재는 믿고 있었다. 그녀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혹은 저 하늘 너머에서 설계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지켜봐 주고 있을 것이라고. 정말 예쁘네. 고모가 아주 기뻐하겠어. 그쵸? 아빠, 나 배고파요. 엄마가 해주는 감자전 먹고 싶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 어디에도 태강의 잔재는 없었다. 그저 맛있는 간식을 기다리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의 모습뿐이었다. 윤재는 아이의 발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이 평범함을 얻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려야 했는지 생각하면 가끔 목이 메어왔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의 면회실. 차명옥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외부 소식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갔지만 단 한 명의 면회객만은 주기적으로 허락했다. 바로 태강의 파산을 정리하고 공익재단을 설립한 법정관리인이었다. 회장님, 최윤재 씨와 그 가족은 찾지 못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동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차명옥의 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윤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공들여 설계한 그 완벽한 생명이 고작 파도 따위에 휩쓸려 사라질 리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찾지 마라. 아니, 찾을 수 없을 게다. 그 아이는 이제 내 설계도 밖으로 나갔으니까. 차명옥은 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제국은 무너졌고 그녀가 소유하려 했던 아들은 타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기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인간이라는 종의 위대함을 증명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래, 신은 인간을 설계할 수 있어도 사랑은 설계할 수 없었나 보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독재자의 마지막 회한이자 고백이었다. 양양의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쯤 낯선 손님이 마을을 찾아왔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정중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그는 마을 입구 작은 카페 윤슬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연이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영업시간이 거의 끝났는데. 남자는 빙긋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국제인권기구 생명윤리국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강서연 씨 맞으시죠? 최윤재 씨도 계신가요?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윤재가 주방에서 나오며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5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일까? 윤재의 손이 본능적으로 탁자 아래 감춰둔 단단한 물체를 향했다. 경계하지 마십시오.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동유럽의 어느 비밀 기지에서 태강의 기술력을 도용한 또 다른 복제 실험이 진행 중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태강의 기술은 독버섯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 설계도를 가장 잘 알고 그 한계를 직접 극복한 당신들만이 이 불법 실험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윤재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자신들만의 것이라면 세상 어디선가 제2의 윤재, 제2의 지수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윤재의 물음에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을 인간으로 되돌려주는 것. 설계도를 찍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에필로그, 우리들의 이름으로. 한 달 뒤 윤재와 서연은 다시 짐을 쌌다.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윤슬은 이제 제법 씩씩하게 자신의 배낭을 챙겼다. 아빠, 우리 또 숨바꼭질하러 가요? 아니 윤슬아, 이번엔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러 가는 거야. 윤재는 집 대문에 걸린 윤슬이라는 간판을 잠시 어루만졌다. 그들의 핏줄은 여전히 정교하게 설계된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눈에는 여전히 실험체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안다.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혈관 속에 흐르는 염기 서열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해변을 떠나는 차의 창밖으로 윤슬이 손을 흔들었다. 하늘에는 설계도 없는 구름들이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일부에서 시작된 지독한 혈통의 사슬은 이제 끊어졌다. 그들이 가는 길 앞에는 이제 더 이상 미리 그려진 지도가 없었다. 다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온기와 지수가 남겨준 사람이 되라는 맹세만이 나침반이 되어줄 뿐이었다. 가자.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쓸어. 윤재의 차가 지평선을 향해 달려나갔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 위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퍼져나갔다.